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전 세계적인 랜섬웨어 공격에 따른 사이버 대란으로 컴퓨터 보안 업체 등 기술주가 급등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0.41% 상승한 2981.9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48% 오른 2402.3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46% 상승한 6149.67의 장을 마감하면서 재차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6월 인도분은 전일보다 2.1% 오른 배럴당 48달러 85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의 대표격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내년 3월까지 9개월 더 감산 연장에 합의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는 분석입니다. 이날 발표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역의 제조업 활동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위축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전월의 5.2에서 마이너스 1.0으로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6개월 연속 확장세가 중단된 것으로 월가의 예상치는 7.0이었습니다. 5월 미국 주택 건축업체들의 신뢰도는 상승해 주택시장의 경기 확장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전미주택건설업협회 웰스파고에 따르면 5월 주택시장 지수는 전월의 68에서 70으로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는 68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재차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유가가 2% 이상 오르면서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고 또 지난 주말 전 세계를 덮쳤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일 것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죠. 자, 코스피는 하루 만에 2290선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이틀 연속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장에서는 보험업종 또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0.2% 상승한 2290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0.2% 오른 645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오늘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또 국내 이슈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글로벌 이슈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회의가 어제 폐막이 됐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보호주의를 겨냥해서 자유무역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데요. 이번 포럼 결과 자세히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건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중국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몇 년간 추진했던 것이 수출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내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내수의 비중이 상당히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영역을 모두 제외하고 중국 경제가 내수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수치를 통해서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중국의 대미 무역에서 중국이 걷어들이는 흑자 규모가 어느 정도냐. 2016년 기준으로 중국의 흑자 규모는 3,47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국 돈으로는 400조 원에 육박하는 흑자를 냈고요. 2017년 1월과 2월만 따져보더라도 대미 무역 흑자는 중국에 543억 달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전년 대비로는 좀 꺾인 거예요. 전년 대비 4.9%인 약 27억 달러가 꺾인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환율 조작국 운운하면서 어느 정도 압박이 있었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 제일 크게 타격을 입은 것은 한국입니다. 한국은 2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그 수출이 빠졌어요. 1, 2월 달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환율 조작국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는 국가들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중국 입장에서 그 미국을 제외하고 뭐 경제를 구상한다는 게 가능할 것이냐는 거죠. 이런 정도의 대미흑자가 나오고 있는 나라인데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의 보호무역주의에 가장 크게 위협을 받는 나라는 역시나 중국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을 만큼 달래고 또 반면에 다른 나라들에게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어필을 해야 되겠죠.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중국과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그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든가 그런 무역 압박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대한 커버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반대로 국제적으로는 미국이 하고 있는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어필하면서 미국의 지금 외교 정책들을 고립시키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양쪽의 작업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중국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난 이후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대신에 구체적인 행동 하나가 들어갔죠. 100일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일 계획을 통해서 미중 간의 무역 역조 상황, 무역의 불균형 상황들을 해소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요? 핵심은 이걸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 제조업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중국이 조금 제스처를 취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당근책들이 몇 가지가 나올 터인데요. 일단 미국의 자동차와 항공기 등의 수입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올 가능성, 100일 계획에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쪽이 그 고용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한국에도 압박이 많이 들어왔던 바로 그겁니다. 미국 소고기의 수입 확대. 예, 미국은 사실 프랑스와 더불어서 세계적인 강대국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조업 국가라기보다도 농업 국가예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소고기를 많이 파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 수입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미국 카드사가 중국에 진출하는 것들을 허용해달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중국의 금융을 개방하라. 미국 사람들이 중국 금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국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는 주식 투자자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국제적인 위상에서 봤을 때 미국의 그 금융의 힘은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1위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조업을 좀 주더라도 금융업을 놓으면 그 시장을 마구 휘저을 수 있겠죠. 이 부분들이 아마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중국은 호락호락하게 이것을 다 열어주진 않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씨름이 지금 100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건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미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고요. 반대로는 이제 이번에 1대1로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을 조금 압박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고립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번에 29개 정상 원탁회의에서 시진핑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화가 역풍을 맞고 있다. 개방과 협력이 필요하며 분열과 배타주의를 피하고 보호주의를 거부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개막연설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인류사회는 큰 변화와 조정의 시대를 맞았고 도전이 빈발하는 시대에 놓여 있다. 1대1로는 평화 번영, 개혁, 개방, 문명의 길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개혁개방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이 과거에는 중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여겨졌는데 이젠 대미를 향한 압박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 이중주의 흐름들을 계속 보여줄 것이고요. 결국 이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돈을 더 쏟아볼 겁니다. 실제로 1대1로 이니셔티브의 구체화를 위해서 124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어요. 기존에 들어간 돈만 해도 거의 9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1000조 원 정도 수준이 이미 들어갔는데 추가로 또 100조 원이 훨씬 넘는 돈을 집어넣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과의 정면 승부는 피하면서 여타의 방식으로 압박하는 그런 양상들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대1로 정상회담 이후 미중 관계가 어떻게 풀릴 것인지 먼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번 1대1로 회담차 중국을 방문한 우리나라 대표단의 박병석 의원이 시진핑 주석을 깜짝 방문했다는 소식이, 면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향후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훈풍이 있을까요? 네. 한국은 아무래도 이전 정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의 지금 지침 중에 하나가 사드 문제를 국회 비준을 받자라는 얘기인데, 지금 비준을 받게 되면은 지금처럼 일사천리로 사드가 설치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가게 될까요? 우리가 현상을 놓고 구분을 해보면 이야기가 쉬운데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가 지난 정부에 비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자신들에게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관계는 훨씬 더 노곤노곤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사드 피해주들이 최근에 아주 상당히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롯데쇼핑 같은 것들이 최근에 대형주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사드 피해 관련주들은 지금부터도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장품, 어제 장에서도 화장품과 롯데쇼핑 등이 상당히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뭐 카지노나 이런 관련 기업들도 좋아지지 않겠느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통신칩 시장의 절대 강자, 아마도 미국의 퀄컴이겠지요. 퀄컴이 주요 스마트폰 업체에 과도한 특허료를 요구하면서 집중 포화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애플에 이어서 삼성과 인텔 역시 퀄컴의 특허 갑질 행태를 고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퀄컴의 독식 체제가 무너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특허가 이래서 무서운 거죠. 특허 제대로 깔고 나면 돈 벌기가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퀄컴도 한때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때를 거쳐서 이렇게 아주 승자 독식의 상황에 왔는데요. 이건 한국의 메모리 업체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의 그 치킨 게임에서 승리를 하면서 올해와 같은 거대한 수익을 걷게 되는 건데요. 그 퀄컴의 자리가 탐나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 자리를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텔도 그렇고 삼성도 그 통신칩 자기네 걸로 달기를 원하겠죠. 개발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미 뭐 여러 가지 그 칩들을 만드는 회사가 통신칩을 못 만들 것이냐? 그렇진 않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 특허를 빠져나갈 방법이 있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퀄컴이 바보가 아닌데 특허 자기네는 요런 특허가 있어. 이 칩에는 요런 특허를 다 우리가 사용했어. 그렇게 길을 안내해 줄까요? 그러면은 곧 그 특허들을 살살살 피해서 칩을 만들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칩을 만들어 놓으면 갑자기 자기네 특허와 유사한 기술이 사용이 되면 그거를 딱 걸고 넘어지면서 특허 위반입니다 하면서 엄청난 소송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제조업체들이 그 만들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함부로 진입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점을 걸고 들어가게 된 이유가 그거죠. 지금 반독점, 한국보다 미국이 발달한 경제 시스템 중에 하나가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뭐라 그럴까요?
규제를 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독점 규제를 걸어서 인텔과 삼성이 이 공간을 뚫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 통신 측 개발이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특허를 돌파하는 게 아주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특허의 그런 산들을 넘어간다면 삼성은 이제 한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회사가 되겠죠. 삼성이 이런 통신칩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도 상당히 하고 싶어해요. 그러나 만만치 않은 것이죠.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인텔도 비메모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메모리도 하고 싶어하는 게 사실인데요. 앞으로 자율주행차라든가 인공지능 AI가 활성화되면 지금까지 쓰여졌던 반도체 수요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반도체 수요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업체들은 여기서 사활을 건 그런 경쟁들이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기존에 깔아놓은 걸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지만 향후에 또 다르게 펼쳐질 반도체 시장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할 것인지는 반도체 회사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라든가 통신 측까지의 시장을 이렇게 잡아먹으면서 확고한 자리를 펼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의 흐름도 있습니다. 위협하는 요인도 상당히 큰데요. 실제로 올해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텔과 마이크론이 합작해서 차세대 메모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반도체 업체는 크게 비메모리 업체, 그러니까 CPU를 만드는 인텔과 그리고 D램과 SSD를 만드는 그 메모리 업체에 삼성 하이닉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통신칩을 만드는 퀄컴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고 그 외에 많은 칩들이 있습니다만 크게는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의 이 반대 영역이 되게 탐스러운 거죠. 그래서 인텔과 마이크론이 드디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출시했는데 바로 3D 크로스포인트라는 제품입니다. 이 3D 크로스포인트는 낸드 플래시와 D램 메모리 중간에 끼어있는 정도 수준의 제품입니다. 우리 혹시나 반도체 기술적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쉽게 간략하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D램은 연산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메모리 반도체예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지만 가격이 비싸고 메모리를 저장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컴퓨터에 4기가를 달았다는 둥, 8기가를 달았다는 둥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D램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50기가, 100기가 이렇게 못 다는 거예요. 이걸 달면 컴퓨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그러나 가격이 비싼 약점이 있고요. 반면에 낸드 플래시는 가격은 저렴합니다. 옛날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지만 D램에 비해서는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린 거고요. 그 대신에 저장 용량이 많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하드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만 요즘에 SSD가 채용되고 있고 D램과 SSD의 연합으로 요즘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3D 크로스포인트는 어떤 제품이냐면은 낸드 플래시보다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가격이 좀 비싸지만 D램보다는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대신에 D램보다는 처리 속도가 느리지만 SSD보다는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그 SSD보다 어느 정도 빠르냐면 그 회사에서 밝힌 바로는 최소 2.5배에서 77배나 빠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SSD보다는 4배 정도 비싸고 D램보다는 60% 정도 저렴해요. 그런데 이게 큰 그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수요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가격이 대단히 비쌉니다. 지금 올해 2분기 중에 칩 가격이 $1,520 그러니까 한 17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쉽게 상용화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용화되는 과정에서는 수율만 높이고 생산만 높이면 가격은 떨어지니까 이런 위협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업체들 간에 이런 위협과 합종 연행들은 계속해서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의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수익에 취해 있으면 안 되고 다음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이거는 칩 회사들 간의 강력한 경쟁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통신칩 시장의 절대 강자 퀄컴을 상대로 애플에 이어서 우리나라 삼성과 인텔이 제동을 걸었는데요. 퀄컴의 특허권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삼성은 차세대 먹거리를 찾기 위해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은요.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이슈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거고요.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밝힌 스튜어드십 도입이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여쭤볼 텐데요. 일단은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더라고요. 이 스튜어드십 도입 코드라는 게 뭔지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네. 자,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죠. 최근 들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 특히 경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연일 듣는 얘기가 사상 최고치일 겁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유럽 증시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에 다소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금주 들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국내 시장도 거기에 발맞춰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말은 좀 어렵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건데요. 자, 이 스튜어드십 코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의 역사가 새로 쓰여질 것이다 하는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의 CLSA 직권에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대망의 4,000포인트에 진입할 수도 있겠다 하는 긍정적인 보도를 내놓고 있고요.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서도 3,000포인트 진입 가능성을 내포하는 등 외국과 증권사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를 연일 내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이 뭐냐 이거죠. 자, 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은 연기금이 수탁 운용 기관사한테 기업의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행동 강령 지침을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왜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거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사항에도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와 있는 그런 사항이라 하는 점입니다.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들의 그러니까 투자하고 있는 기관 투자가들한테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마련해 줌으로써 대주주라든지 일부 오너 관계자들이 독단적인 전횡을 방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경험을 내는 것이 국민연금 운용에 거버넌스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기금 운영위를 상설화하고 의결권을 법제화하겠다.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이 더욱더 높아지게끔 개선하겠다. 그로 인해서 주주권 행사라든지 그리고 주주권 행사를 사용하는 원칙 그리고 그 절차를 법제화하겠다. 그리고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과 일부 기관 투자가들이 그동안 죽일기차게 요구했던 대한민국이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난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컨트리 리스크라고 해서 지구촌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이렇게 준전시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 또 하나는 기업들이 배당이라든지 친주주 친화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 투자의 걸림돌로 여겼는데요. 이것이 모두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격적인 실시가 국내 시장에 새로운 모멘텀이 전개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분석 자료를 내놓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외국 선진국 사례를 보면은요, 2010년도에 영국은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했는데
고배당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영국에서 보였고요. 그리고 2014년도 우리나라 인접한 일본에서는 2014년도에 도입을 했는데요. 자사주 매입 그리고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크게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대만에서는 2016년도 6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도입한 이후에 대만의 가권 지수와 거버넌스 100 지수가 연일 랠리를 지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스튜어디십 코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주사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 징후가 아주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최근 5대 지주사의 두 달간 평균 상승률이 15%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코스피 상승률을 압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CJ라든지 한화는 최근 두 달간 20%가 넘는 급등을 실현했고요. LG, SK, 두산 등 5대 지주회사가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드 문제로 인해서 급락을 보이던 롯데그룹 관련주들도 최근 한 달간 20%대의 큰 스폭의 상승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국내 시장에서 스튜어디십 코드가 발효될 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은 뭐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5대 지주사에 CJ, 한화, 그리고 LG, SK, 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게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 현대가 빠져있죠. 아직 지주사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주사가 설립될 가능성이 높은 삼성, 현대, 그리고 롯데그룹 관련주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유망한 업종과 테마를 분석해드리면서 첫 번째 꼽은 것이 제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 지주사를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것과 일맥상통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스튜어디십 코드는 그동안 고점 논란, 신고가 행진에 따른 다소의 조정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조정을 불식시키는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내 최대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이 스튜어디십 코드 도입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5대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향후 지주회사 체제로 바뀔 가능성 있는 대기업들에도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 이틀간 코스피는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지요. 자, 이런 가운데 최근 사드 등의 이슈로 인해서 많이 내렸던 항공 운송주가 올해 들어서 코스피 상승률을 뛰어넘었다는 소식인데요. 향후 항공주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같이 여쭤볼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극단적인 무역주의로 인해서 중국의 시진핑이 아주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는데 여튼 이 사드 보복 문제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해당 기업들이 큰 폭의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사드 보복의 여파가 해소되는 기미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사드 보복의 여파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것이 유통, 그렇죠? 엔터테인먼트, 제약, 바이오, 그리고 중국에 많이 질주한 일부 대기업들의 주가가 맥을 못 쳤는데요. 그러나 최근 한 달 동안 내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드 피해에서 가장 피해를 본 업종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역시 항공 운송주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이 항공 운송주가 그동안 리스크를 조정을 보였던 것이 역시 사드 리스크, 그리고 계열사 구조 조정, 그리고 실적 하락 등 이런 복합적인 악재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다른 올 연초 이후에는 최근 두 달 동안의 항공주의 모습은 그동안의 주식시장은 전혀 다른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대한항공, 한진칼,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이들 항공주에는 평균 27%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면서 코스피 평균 상승률 12%의 2배 이상 웃도는 그런 급등을 실현하고 있는
상승세를 실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의 급등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사드 버브 여파로 인해서 중국인 관광객은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반면에 일본과 동남아 관광객이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중국 관광객에 치여서 국내 관광을 제대로 못했던 국내 자국 우리나라 국민들도 국내 여행을 더욱더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됨으로써 오히려 관광객이 증가되는 그런 효과를 봤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화 강세 효과로 인해서 항공주들도 톡톡한 환율 강세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자, 오늘도 유가 급등하면서 유가 관련주들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크게 상승했는데요. 이 유가가 최근 들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유가의 안정이 또한 항공운송주의 강세 요인으로 부각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은 최근 들어서 한 38%, 40% 가까이 급감했지만 일본 관광객이 36%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특히 저가 항공사라 할 수 있는 이 저가 항공사들의 부각이 눈에 두드러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제주항공의 경우에는 매출액과 수익 개선, 중장기 성장성 모두 이 3박자가 모두 합격점을 기관 투자가들 애널리스트로 받음으로써 저가 항공주의 추가 상승 가능성 더욱더 짙게 내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항공운송주들도 최근 들어서 크게 상승한 모습을 최근 2달 동안 보여주고는 있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리고 그 상승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내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운송주에도 투자분들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더 폭넓게 생각한다면 사드 관련주로 인해서 그동안 동반 하락했던 일부 종목에 대해서도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투자 조언 여쭤볼 텐데요.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에 여기에 실적 호전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이사님? 네,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제가 제일 잘하는 분야가요. 추세적인 매매를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린 겁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주식시장은 맨날 장마다 그죠? 꼴뚜기는 아니죠, 그죠? 장이 열릴 때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상승 가능성 확률이 30%로 잡고 있거든요. 10년 주기 사이클로 본다면 상승하는 해를 본다면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년은 상승하고 3년을 하락하고 4년을 횡보하는 장세거든요. 그래서 334 사이클이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에 있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이 초상승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급등을 했거든요. 주식시장이. 그와 버금되는 장이 펼쳐질 가능성도 짙게 내포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히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중간에 자르는 우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간에 잘랐어요. 내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이 수익이 많이 났고 또 하나는 이제 조정을 받을까 해서 매도했어요. 근데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더 올라가. 그럼 자신 있게 사십시오. 그 종목만 있느냐? 다른 종목 들어간다면 오히려 그 종목은 빠지는 경우가 여러분 허다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은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듬직하게 엉덩이가 무거운 움직임이 둔한 이런 분들이 주식 투자에 고수리 굴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상승 추세의 장이라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수 마인드 전략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고가 행진했다는 매물 출회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거 감안하십시오. 그 조정이 바로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사느냐? 투자자들 관심거리입니다. 제가 모두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분야 그거든요. 한번 물었다 하면 놓지 않는 거. 모 드라마를 보니까 국녀의 별명이 진돗개라고 합니다. 한번 물으면 놓지 않는다고. 그것처럼 지금의 장은 그런 투자자가 수익을 내는 장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지수가 움직인다면 이미 말씀드렸죠. 역시 반도체입니다. 실적 호조가 가장 두드러진 반도체. 그리고 말씀드렸죠. 지주사. 말씀드렸죠. 스토치슈 코드가 이어진다면 지주사의 각광은 더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기존의 5대 지주사뿐만 아니라 3개 그룹 지주사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역시 같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주식시장에 화랑을 보인다면 은행과 증권 같은 금융주 여러분 포트에 꼭 한쪽 측면을 담당해야 될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융주 역시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들 업종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5월달 들어서 지난 4월 말부터 새롭게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신규로 제약, 바이오, 화학주
역시 같이 눈여겨보셔도 좋다. 지금의 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내가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주식 편입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는, 오히려 지금의 장은 현금 비중이 없이 주식을 거의 풀로 갖고 계셔도 충분한 그런 장이다. 그리고 지금의 장은 한번 주식을 매수했다면 발 빠르게 나는 고수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 종목을 끝까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매매 전략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주식 100%도 괜찮다, 이렇게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라는 조언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화상으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구체적으로 투자 조언을 듣기에 앞서서 지난 추천주들 어떤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 수익률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외환영웅의 지난 추천주 수익률을 지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매일 이렇게 수익 많이 나고 있는 종목들만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부터 살펴볼까요? 4월 18일에 주셨던 메리츠화재가 어제 종가 대비 8.8%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동부하이텍, 코웨이, 동아지질은 나란히 6%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0% 이상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이 대거 포진이 돼 있는데요. 더존비주온이 18.7%, S오일이 11%, 또 한국종합기술이 17%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또 한 종목 있죠. 가장 최근에 주셨던 5월 8일 한국콜마홀딩스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8%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어제 장중에 목표가가 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리뷰 들어볼까요, 대표님? 예. 앵커님이 아주 점쟁이십니다. 한국콜마홀딩스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8일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5월 15일 장중 목표가 달성 후 현재 8.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얘기하지만 시장이 또한 언론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 개별 종목들이 힘이 있을 때는 끝까지 갖고 가시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종목은 외환과 수익성 모두 성장 중인 종목으로서 지속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반드시 목표가가 도달하면은 두렵다고 100% 다 청산하지 마시고요. 80%에서 90% 청산 후 지속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나머지 있는 10%, 20%도 축소를 하면서 단 일주일에도 한번 끝까지 6개월이든 1년이든 5년이든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엔 휴캠스입니다. 휴캠스. 자, 종목 코드 069260. 자, 이 종목 또한 5월 10일 날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 3.1% 상승 중에 있고요. 인조 가죽과 우레탄 중간 원료를 국내에서 독점 공급하는 휴캠스는 주력 제품 이익률 초강세로 힘입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또한 목표가가 도달되면 물량을 80%에서 90%만 축소 후 나머지는 지속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오늘은 한국콜마홀딩스와 휴캠스에 대한 리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유가나 금 등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오늘은 항생주스는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횡보 상방. 25,259 GGC 상방으로 보시고요. 혹시 25,259가 깨지면 25,134 부근에서 저점 매수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49.52가 저항 시 매도로 대응하시고요. 혹시나 국제유가가 48.25가 빠지면 거기서 GGC 저점 매수 전략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 횡보로 좀 봐주시고요. 1234.2가 저항 시 매도 전략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나
1226.4가 내려왔을 때는 지지, 매수 전략, 저점 매수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는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요. 1.09655 지지시 지속 상방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1.09655가 깨지면 1.09485 부근에서 저점 매수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오늘은 횡보로 좀 바라봐 주시면 되겠고요. 2400, 4.5 부근에서 저항시 매도 전략, 또한 2390.75가 지지시 매수 전략, 위아래에서만 매매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외환 영웅께서는 개별 종목 보시는 분들도 코스피 지수나 선물 지수를 꼭 챙겨봐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시황에 대한 의견 듣고요. 필살 종목 공개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코스피 하늘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는 수익이 좀 낮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계속 갖고 오는 전략, 또한 손실은 무섭다고 손절 안 하는 게 아니라 100% 손절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 코스피는 오늘 횡보 상방으로 2287.39가 지지시 지속 상방입니다. 지속 상방. 개별 종목 갖고 있는 분들 반드시 홀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고요. 혹시나 2287.39가 깨지면 2283.68 부근에서 물량을 좀 더 확대하는 전략, 또는 선물하는 사람들은 저점 매수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 오늘은 상방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297.45가 지지시 지속 상방으로서 매수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혹시나 297.45가 깨지면 296.15 부근에서 저점 매수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개별 종목 대응을 하시되 필살 종목, 자, KC 코트럴 종목 코드 119650. 자, 이 종목은 발전소 및 제철소 등 공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포집, 제거하는 전기 집진기를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인도의 도시화 JSW 파워 시스템과 172억 원의 규모 전기 집진기를 공급 계약하는 등 매출 상승을 통하여 지속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7,000원입니다. 손절가는 5,800원이고요. 반드시 매매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수익과 손실밖에 없습니다. 손실 날 때는 100% 청산하는 전략, 수익 나는 거는 계속 끝까지 갖고 오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코스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지속 상방으로 보고 계신 거죠? 자, 오늘 필살 종목은 KC 코트렐이었습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2부 시간에는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들의 추천주가 공개가 될 거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유료 문자 번호인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